이건 전부 무의식의 세계죠. 그리고 슈퍼이고 속에도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게 있죠. 그래서 슈퍼이고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슈퍼이고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슈퍼이고의 활동도. 왜냐하면 이고하고 부딪힐 때만 슈퍼이고 내용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불편할 때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이렇게 내 스스로 자책할 때 내 슈퍼이고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때만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우리가 슈퍼이고나 이드의 세계를 잘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데 모든 것이 이고를 살핌으로써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고 속에도 무의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래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토포그래피컬 티어리 쪽에서 프로이드의 최초 이론은 지정학적 이론이었죠. 그래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애쓰면 의식에서 전의식에 접근하기가 좀 쉬운 영역이죠. 전의식에 있는 것은 의식에 쉽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꿈속에서 어떤 뭘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전의식의 세계에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침에 깨고 나면 일부는 의식으로 픽업하지만 많은 것은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의 세계라는 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접근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무의식은 접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드의 세계에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인 충동이 있다고, 거기 구체적인 여러 가지 환상, 판타시로 드러나는 어떤 것,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있을 텐데, 무의식적인 환상이나 소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다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는 말하자면 여기서 이드의 세계는 우리가 플래소 프린시플에 의해서, 그러니까 쾌락의 원칙에 지배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생각은 1차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그의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1차적 사고 과정이 적용되고 그리고 쾌불쾌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그래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만족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불만족스러운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무엇을 자기 소망대로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그 어떤 충동이 있으면 바로 충동을 발현하고 싶어하는 거죠. 어떤 니드가 있으면 바로 채우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고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고의 세계는 리얼리티 프린시플, 현실 원칙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내 의식에 있다고 하지만 이때 내가 이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만족을 더 잘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인지, 기다렸다가 10개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런 세계죠. 그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2차적인 사고 원칙이 작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리얼리티 프린시플에 의해서, 현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고가
이드가 자기의 역동이 떠올랐을 때 이 역동을 만족시키고 싶은데 이고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얘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의식 속으로 밀고 들어온다. 나 정말 필요해 라고, 나 이거 가지고 싶어, 난 이걸 하고 싶어 라는 소망이 의식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의식 속, 그러니까 이드의 세계로 이드 세계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고하고 이드가 부딪힐 때, 자기 충동대로 이고가 협조하지 않을 때만 이드의 내용물이 이고에 잡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 주로 의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고를 통해서밖에, 정확하게 우리 마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관찰은 주로 이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고가 관찰자이기도 하지만 관찰의 대상이 이고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모든 우리의 리플렉션의 중심은 이고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드의 세계는 우리가 애써도 접근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슈퍼이고도 이고하고 슈퍼이고가 함께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슈퍼이고 내용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고와 슈퍼이고가 서로 상충될 때, 그때 슈퍼이고가 드러나기 때문에 슈퍼이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결국 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고가 여러분의 관찰의 중심이 된다. 관찰자이기도 하고 관찰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론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드 사이칼로지 쪽에서는 최초의 정신분석적인 태도는 이런 자아의 활동보다는 원본능, 이드의 세계, 그 당시에는 원본능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무의식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무의식에 접근해서 무의식에 있는 내용이 자유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면 내담자가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무의식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에 있는 어쩌면 억압된, 리프레스된 내용물, 어떤 억압된 내용들, 억압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것. 그 심층 in-depth psychoanalysis라고, in-depth psychology라고 하는 심층 심리학이라고 했던 것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그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므로써 내담자를 돕는 이런 과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때는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더 중점을 뒀는데, 지금 안나 프로이드가 보는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무의식을 직접 알 수 없지 않느냐. 무의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나 프로이드의 또 큰 기여 중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이고라고 하는 건 초기에는 1920년대까지는 이고는 그냥 의식과 동의어로 썼어요. consciousness하고 이고를 동의어로 썼다는, 의식을 이고라고 봤다는 거예요. 1920년대까지는. 나중에 프로이드가 1920년대 이후에 이고 속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좀 더 이론적으로 크게 발달시킨 게 아까 얘기한 자아와 자아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1936년에 아마 썼을 거예요. 이게 안나 프로이드의 저서가 이고 사이칼로지의 가장 큰 초석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방어 자체가 무의식의 세계가 대부분이라는, 자아의 활동 중에 큰 포션이 방어인데 이 방어는 거의 무의식적인 활동이라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 자체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 방어 기제 나중에야 여러 가지 방어 활동을 한 것을 거꾸로 추후에야 자아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있죠. 초기에는 이 방어 활동이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가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걸 나중에 리플렉션 할 수 있을 뿐이지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어가 일어날 당시에는 의식으로 잡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아 속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깊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920년대까지의 프로이드를 읽으실 때는 이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래 같은 용어를 쓰지만 프로이드가 어느 시대 어느 시기 이분의 1920년대 1900년대 쓴 글인 1910년대에 쓴 글 1920년대 1930년대 40년대 그때마다 그 용어에 담고 있는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시고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고 중심으로 우리 정신 분석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고 사이콜로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1920년대 초반에 프로이드가 이고의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고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고 사이클라지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 내용을 아주 확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안나 프로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여기 조셉 샌들러라는 분과 안나 프로이드의 대담을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한 이유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그 색인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온라인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는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라고 하는 이 유명한 프로이드의 저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디스커션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챕터 바이 챕터로 디스커션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느 교과서보다도 훨씬 훌륭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직접 대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예요. 그래서 국내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한 챕터를 첫 챕터를 여러분들 안내한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룹들이 햄스테드 인덱스 on the ego and the mechanism of defense라고 그래서 디스커션 그룹이 형성돼 가지고 오랫동안 매 주제별로 디스커션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죠. 디스커션한 내용 중에 이제 원저자인 안나 프로이드하고의 토론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나 프로이드가 책으로 다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을 이 대담자가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함께 토론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 속에 있는데 그 컨텐츠가 굉장히 방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방대한 작업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안나 프로이드가 아버지 프로이드를 모시고 영국으로 망명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활동이 이런 훌륭한 저작을 남겼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온갖 용어를 다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분석가나 정신분석 학자나 학생들이 항상 궁금해 이분은 이 용어를 무슨 의미로 썼는지 라고 하는 퀘스천들이 드라이브라는 용어
어떤 임펄스라는 용어, 국내에서는 이걸 충동이라고 번역도 하고 욕동이라고 하고 추동이라고도 하고 온갖 용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의미가 또 이드라고 하는 이런 용어 다양하게 쓰는데 이 용어들은 각각 다른 의미인가 같은 의미인가 어떤 것은 더 큰 것이고 그 속에 담기는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대담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듣고 나서 또 제가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이드 중심의 분석은 무의식이 무엇인가를 직접 바로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초기에. 그래서 꿈 분석이 더 중요했던 부분이죠. 무의식의 내용을 알려면 그거 하니까 쉽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꿈이라고 프로이드가 봤던 건 로얄 로드 투 더 언컨셔스 무의식에 대한 왕도라고 하니까 꿈 중심으로 우리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애를 썼던 부분도 무의식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주 무의식의 것을 드러내면은 낫는다고 하는데 자유현상을 통해서 무의식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의식으로밖에 알 수 없는데 그 이드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보조적인 거고 이고 중심으로 분석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나 프로이드의 어떤 견해죠. 이드 사이칼로지 쪽에서 이드를 분석한다고 하지만 이드를 아는 것은 결국 자기가 오랜 임상 경험에서 보니까 저항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잘 진전되지 않고 이분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항을 분석하면 저항 자체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분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저항 자체가 무의식의 세계로 일어나는 저항한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저항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이런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고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너무 다이렉트리 알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시스테매틱하지 않다. 그래서 방어 분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방어를 통해서 결국 의식화 방어 행동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항으로 드러나니까 치료에서는 치료자에게 치료 세션에 오지 않기도 하고 치료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 저항이 있다면 이 저항은 어디서 왔는가를 분석하면 이분의 억압되어 있는 어떤 분노도 액세스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이분의 어떤 성적 역동이 표현되지 못하고 응어리져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왜 이분이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가를 통해서 이분의 마음 상태 그 중에도 특히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를 액세스할 수 있다 하는 쪽에서 저항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저항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면서 가보죠. 우리가 무의식을 알 수 없으니까 당신이 자유현상 잘 해서 어떤 무의식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자유현상을 못하면 당신 환자들 자격이 없다. 라는 상황에서 종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자유현상을 중요시하는 건 좋은데 어떤 환자는 자유현상을 못해요? 그럼 자유현상 못하면 당신의 무의식을 접근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 하게 돼요. 많은 경우에 환자가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던 이게 의식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괘씸해지고 이 사람 자기가 이렇게 노력 안 하는데 나만 애써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환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의식이라는 자기 스스로 저항이라는 건 저항은 임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방어를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이걸 넓혀서 디펜스라는 얘기
그 안나 프로이드는 디펜스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만나지 않게 위한 방어를 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 방어가 많은 경우 임상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생각에 저 사람 참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많이 아는 것을 저렇게 숨기려고 하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저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남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도 본인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안에 죄스러운 생각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죄스러운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깔끔하게 억압해버리면 전혀 의식에는 잡혀나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리프레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어작용이라는 왜 방어가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 자기에게 불편한 생각이 자기 스스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없는 것으로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어작용이 나오는데 아나 프로이드의 그 저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다양한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임상가들이 큰 도움이 돼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안에서 어떤 방어들이 일어나는 어떤 리액션 포메이션 같으면 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동생이 태어남으로써 자기가 공주의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요? 그 분노가 있어서 엄마 없을 땐 얘 꼬집어 줘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 굉장히 친한 척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갈등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없을 때 몇 번 꼬집다가 그러다가 정말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위험한 거구나. 자기가 미워하는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어느 순간에 억압이 깔끔하게 일어나 버리면 아이는 항상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한테 미움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자매 관계 또 온누이 관계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러브 앤 헤이트는 항상 같이 있는데 묘하게 어떤 분에게서는 분노는 하나도 없고 사랑스러운 부분만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깔끔하게 한 마음은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가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은 무의식 속에 있어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억압돼 있는데 이 억압된 마음이 드러나는 게 언제냐면 이 충동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해서 의식으로 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면서 액팅아웃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억압이 심하면 굉장히 친하던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안 보겠다고 나서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지나친 억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는 이분은 자기한테는 미움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곁에서 보면 저 사람이 가식이라고 느끼는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분들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게 무의식적 아나 프로이드의 기여 중에 굉장히 큰 기여가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될 게 방어는 거의 대부분 무의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자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환자의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죠. 많이 보이는데 지금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본론에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 자유현상을 시켜도 자유현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의 이분들의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걸 버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기서 뉴로시스 환자 중심으로 이고사이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나 프로이드 견해는 프리에더프론 환자를 보는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나 셀프 사이칼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저항에 조인을 해줘야 되는가가 나오죠. 현대정신분석에 여러분들 저항에 조인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 자체에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함부로 저항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분들은 의식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당신 지금 이렇게 방어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뉴라틱 환자들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신경증 레벨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심볼릭한 랭귀지가 통하는 분들은 내가 사실은 내 동생을 항상 사랑하는 아이로만 보고 있는데 내 안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있나 보네요. 라고 그러면 내가 내 동생을 사랑도 하지만 내가 어떤 것에 미워하는 걸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애한테 가끔 엉뚱한 도와준다고 하면서 애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나한테 있었군요. 라고 어떤 분은 자기를 살피는데 이 해석을 사용하죠. 그런데 만약에 프리헤드폰 환자에게 사실은 당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당신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동생 미워한다고 지금 비난하시는 거죠? 라고 듣는다는 얘기. 여러분의 해석을 그분들은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게 평생 방어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걸 어느 한순간에 방어벽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분들은 자아 강도가 있는 분들은 이게 무너져도 괜찮은 사람들 그 부분이 방어가 무너져도 내가 왜 이렇게 과거에는 필요한 방어지만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이런 어린 시절에 방어를 사용하고 있었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이고 스트렝스가 약한 분들을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이런 환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더 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고 그래요. 구조화가 덜 된 사람. 우리가 현대정신 분석에서 보통 프리에더펄 페이션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언더 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고 아직 구조가 다 잘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 구조라는 것은 마음의 삼중 구조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음의 스트럭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디펜스가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디펜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분과 도울 수 없는 분의 차이를 이 저항을 분석해 줬을 때 어떤 거에 우리가 치료가 상당히 진전돼서 내 해석을 가져갈 수 있을 때는 저항 분석을 통해서 저항을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초기의 상태에서 이런 해석적인 접근이 불가능할 때는 여러분들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미러잉 하거나 조이닝 하면서 이분 자체의 이고 스트렝스가 커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고 스트렝스가 강화되면서 자기 스스로 셀프 리플렉션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겨나면서 그때 해석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기 이전에 너무 빨리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아주 실증적으로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안나 프로이드가 봤던 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라는 대부분의 저항은 대부분의 방어가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의식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어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거나 너무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는데 아직도 이렇게 방어하는 건 난 참아낼 수 없다. 라는 쪽에서 환자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내보내고 싶은 환자를 버리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는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고서 속이는 많은 부분을 거짓말한다고 아이들을 다룰 때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함부로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을 어른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의식에 떠올라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불편한 정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디펜스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해야 임상적으로 어떤 지나친 억압이나 지나친 방어들 때문에 고생하는 내담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거 자체는 이도하고 대립적인 개념보다는 더 큰 것은 이디의 이익을 대표해주는 관계라. 어떤 면에서는 이드에게 동조해주는 관계. 이드가 자기가 먹고자 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더 커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플릭트 티어리,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 쪽에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타협형성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의 갈등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드하고 이고와 갈등 구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족을 최대한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방어를 최소화한다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 타협형성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은 항상 타협형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많은 분이 실패하는 것은 방어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예요. 근데 최대한의 욕동을 충족시키면서 방어를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켜라가 모토예요. 대신에 지나친 방어를 하지 않으면서, 근데 방어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방어의 에너지가 최소한으로 가고 자기의 욕동 충족을 최대한으로 이끌 때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고 사이칼리지 쪽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욕동을 최대한 충족시키라고 하는 욕동 자체를 본능 이론 쪽에서 봐버리면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맥시마이즈 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 말이 거북하고 특히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절제하면 살아야지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부 반응으로 들어올 텐데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본능 중심의 이론이 아닌 다른 쪽의 이론, 제가 첫 시간에 조금 설명시켰습니다. 휴먼 포텐셜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먼 포텐셜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이런 측면, 그런 이론 쪽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의 휴먼 포텐셜을 최대한 달성시키도록 그쪽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방어는 최소한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말이 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욕동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이고가 작용할 때는 전혀 욕동의 내용을 우리가 의식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안에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방어하는 것이 처음에 무의식적인 방어지만 그게 방어한 결과가 계속 나에게 어떤 흔적이 의식에 남는 경우에 그것을 어떤 욕동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 방어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디펜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욕동의 활동을, 욕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저항이나 방어가 있을 때 내용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보통 경우에는 우리 이고가 하는 일은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속에 우리가 기능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우선 정서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동 만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그 사회하고 부딪히는 것이 최소화되면서 사회로 용인되는 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욕동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발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너무 가지만 이게 너무 지나친 이니비션 때문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적인 충동들이 몰려들 때 내 방어 자체도 무의식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방어가 무의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의식에 들어올 때는 늦다는 얘기예요. 기습적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이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방어가, 이 방어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기습적인 공격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죠. 네. 두 사람 다 쟁쟁한 정신분석가예요. 근데 네. 안나 프로이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서지만 미흡해요.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그게 그렇게 될까?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방어가 일어나는 거야? 하는 것이, 언어로 표현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세밀하게 보면 만만치 않은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방어 시스템이 성격화되는 경우도 있죠. 무조건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대처하는 방식인데, 근데 성격 갑오화, 캐릭터 아머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방어 구조가 공고화돼서 어떤 성격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한 방어 기제가 이렇게 공고화될 수도 있지만 병리적인 방어 패턴이 성격화되는 게 여러 가지 성격 캐릭터 디스오더라고 하는 형식으로 드러나죠. 성격 장애라는 큰 분류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강박적 성격 장애, 어떤 우울적 성격 장애, 여러 의미로 성격화된 어떤 방어 체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방어 체계가 너무 공고화되어 있는 경우에 플렉서블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걸맞는 방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리지더티라고 하는 것, 항상 지나치게 공고화되어 있는 어떤 패턴들은 플렉서빌리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의 성격이 유연해야 되는데 유연하지 못하고 고착되어 있는 어떤 성격 유형들의 경우에는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계속 방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중요한 개념을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공부하게 될 거예요. 방어라는 게 어떤 여러분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시그널이라는 게, 불안이 오게 되면 시스테매틱하게 불안을 일으켜서 오토매틱하게 방어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방어를 일으키는 하나의 메커니즘 속에 불안이 작용한다. 그렇게 되면 불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불안을 다 없애겠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할 수도 있겠죠. 불안이 없으면 방어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아까 얘기를 신들러하고 어떤 안나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대가,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대가들 간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 훌륭한 정신분석가가 한 정신분석가의 가장 중요한 저작을 놓고 토론하는데, 여러분들 반대 토론하는 분의 논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가 다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또 한편에서 아직 다 명료하지 못한 부분을 안나 프로이드로 하여금 더 탐구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토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토론들이 이 책에, 안나 프로이드의 책의 여러 챕터들을 하나하나 커버하는 이런 디스커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론을 너무 이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믿지 말고, 여러분들 이분들도 애쓰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분의 이론 속에 아직 충분하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책하지 말고, 어떤 것이 잘 읽히지 않으면
이분을 이해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야. 이분도 애쓰겠지만 나도 나중에 시간 될 때 좀 더 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샌들러가 아나 프로이드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디스커션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도 리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인사이트 있어요. 그 저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 저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저자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통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읽는데 잘 납득이 안 가면 저자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기죽지 말라는 얘기 우선 해드리고 싶어요.